저와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대기업은 아니었고 저는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 큰 차이도 없는데 시모는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탄탄하다고 해도 대기업이랑 같아? 회사 규모가 완전히 다른데 아무래도 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저런 말을 저에게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만년 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승진도 빠른 편이라 남편보다 연봉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격이라는 말까지 쓰며 무시하다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일단 그냥 지켜보며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와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부관계가 나쁜 것만큼 감정 낭비가 심한 것이 또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가 터지고야 마는 날이 오고야 말더군요. 그날은 어느 주말 시댁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데 막 주워입고 갈 수가 없어 매번 조금씩은 챙겨 입고 가던 편이라 그날도 차림새에 신경 써서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트집이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드리며 시댁에 들어섰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던 시모는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옷 새로 샀니? 딱 보니 새로 산 것 같은데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볼 때마다 새 옷을 사 입고 와? 보나마나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일 텐데 능력이 없어서 많이 벌어오질 못하면 철약이라도 차려야지.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비단 오해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황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말씀처럼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한들 그래도 엄연히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옷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겠어요? 심지어 새 옷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워낙 옷을 깨끗하게 입기도 하고 관리도 잘해 그렇게 보일 뿐 집에 있던 옷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황당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선 이 옷은 새로 산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 옷이라고 해도 저 옷 몇 벌 살 정도는 벌어요. 아무렴 주 5일 출근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이런 옷도 못 사면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누가 그 정도 못 번다고 했니? 돈도 못 버는데 옷이나 사 입을 돈이 있냐는 뜻이지. 그리고 여자가 나가서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시애미가 하는 말에 눈 동그랗게 뜨고 돈 번다고 유세질이야? 건방지게. 먼저 오해하고 건드린 사람이 누군데? 저는 그저 사실을 설명했을 뿐인데 시모는 또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쯤엔 저도 기막힌 것을 넘어 화가 슬슬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 내에서도 초고속 진급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못 버는 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저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좀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 별로예요. 제 말에 시모는 또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회사까지 무시하고 욕하더군요. 참나, 얼마나 한심한 회사면 진급시킬 사람이 없어서 너를 시킨다는 말이니? 그 회사 꼴도 참 할만해. 그딴 회사에서 진급 빨리 했다고 자랑질이 하고 싶니?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는 남의 체면을 살려줄 때가 아니라는 깨달음까지 얻으며 시모와 마찬가지로 시모를 향해 비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어머님, 아직도 제 말 뜻을 모르겠어요?
대리에서 몇 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년 대리인 어머님 아들 연봉을 뛰어넘은 지 한참 됐다는 말이잖아요. 시모의 표정엔 당황함이 한가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내 기막히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니? 아무리 진급이 빠르다고 해도 어떻게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대기업 다니는 월급을 넘겨? 아니죠, 어머님. 남편이 대기업만큼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뿐이지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 다니는 저랑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제 직급 차이까지 나니 제가 더 버는 건 당연한 이치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즉 저희 회사가 한심한 회사가 아니라 저라는 인재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 보는 눈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뭐야? 그렇잖아요, 어머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아니, 회사에서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능력도 없고 한심한 사원이면 그 연봉을 주겠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 말씀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회사면 그 월급을 줄 수나 있겠냐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시모는 입만 벙긋거릴 뿐 끝내 반박 한마디도 내놓지 못했고 그럴수록 얼굴은 점점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쯤까지만 했다면 저도 더 심한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시모는 기어코 또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우리 아들이 왜 대리에서 더는 진급이 안 되나 했더니 그게 다 너 때문이었구나. 네가 우리 아들 좋은 기운을 다 받아서 혼자 숭숭장구하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될 수가 있었겠어? 하여튼 집안에 남자가 잘 안 되면 다 여자 탓이라는 옛말 틀리지 않다니까.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큰 깨달음이 또 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내 탓을 하고 날 무시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요. 그 뜻을 알고 나자 저도 더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능력 없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제 탓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보기 추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제 모든 사실 다 아셨으니까 더는 저를 남편한테 얹혀 사는 한심한 여자로 몰아가지 마세요. 저는 속에 품었던 말을 모조리 다 해버렸고 시모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습니다. 네가 감히 그딴 말을 내 앞에서 한다. 건방지다. 눈에 뵈는 게 없냐는 등 상당한 수위의 험한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모조리 다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와의 차이는 멀어졌지만 그 와중에 편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더는 시모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자잘한 구박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위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쌍둥이였어요. 시험관을 한 것도 아닌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라니. 처음엔 초음파 화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놀란 만큼 기쁨도 컸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다태 임신 특성상 단태아에 비해 자궁 내 과부하가 크고 저 역시 임신 초기부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심한 입덧에 탈수 증상까지 겹치더니 조기 진통징후와 함께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더 이상 외래 진료만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고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 절대 안정을 취하며 태아 상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병실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라 어찌저찌 커버가 됐지만 상급 병실료에 비급여 검사비까지 더해지니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장기 입원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는데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찾아온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웠는데 남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거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저축 다 날리겠다. 좀 빨리 퇴원하면 안 돼? 보니까 이제 안색도 그렇고 몸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담당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봐. 언제 퇴원이 가능한지 말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라고 여기 누워있는 게 좋아서 누워있는 줄 알아? 온종일 천장만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이나 알아? 나도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병원비가 부담되는 걸 어떻게 해? 나도 부담인 거 잘 알아. 그런데 있잖아, 여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닥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꼭 나한테 그런 스트레스까지 줘야겠냐고. 서러운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서럽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이 더 서글프기도 했고요.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저런 말을 하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입만 막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시모가 병실로 찾아왔으니까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쌍둥이 잘만 낳던데 왜 너는 이 모양이야? 아무래도 네가 어딘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멀쩡한 임시도 못 버티고 드러누워 있어? 병문안을 핑계로 병실까지 온 시모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고 다행실에 있던 다른 산모가 저보다 더 놀라 헉소리까지 다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가 돋쳐 있었고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말을 한번 섞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만 같았고 그랬다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뱃속의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이렇듯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지키려는 제 노력은 보이지도 않는지 남편과 시모가 주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질러 돌려보내고 혼자 회복실에서 밤새 울며 아이들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살아서 갈 수 있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괴로웠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곳에 진짜 지옥이 있더군요. 퇴원한 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너 아직도 유산 핑계 대면서 누워있는 건 아니지? 그쯤 하면 됐으니까 그만 누워있고 네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사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고 누워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엄마가 돼서 자기 애는 자기가 지켰어야지.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유산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고 누워있니? 시모의 말처럼 아이도 지키지 못했고 뱃속에 아이도 없으니 이제 참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짜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이 괜찮더라도 유산까지 했는데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디라도 화풀이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어머님이 되고 싶지 않으면요. 솔직히 그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내 자식만큼은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다 결국에 자식마저도 잃은 어미의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특히 이딴 시모에게는 더더욱 없었죠. 저의 반응은 이처럼 꽤 뜨거웠고 제 분노에 제대로 대인 시모도 지고 싶지 않았는지 다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애도 없고 이제 그 잘난 회사도 안 다니잖아. 이제 백수여서 우리 아들 돈이나 축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더 찍소리도 못해야 정상이 아니니? 어머님도 한평생 일이라곤 해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머님도 아버님 돈이나 축내면서 사셨나 봐요? 너랑은 다르지? 어디 나랑 비교를 해, 비교를? 뭐가 다른가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어머님보다는 나아요. 어머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신하기 전까진 제가 집에 쓰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한테 괜한 시비 좀 그만 거세요. 이런 말이나 하려거든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아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귀따갑게 그 고함과 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무시를 해도 시모의 말로 주는 상처는 점점 심해졌고 남편도 시모와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생활비로 눈치를 주는데 그거 정말 서럽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번 달 식비가 왜 지난달보다 더 나온 거야? 그리고 병원비는 뭐야? 이제 나 혼자 버는 집인데 당신이 소비 패턴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식비는 당신이 나 요즘 집에만 있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해서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병원비는 몰라서 물어? 나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간 거잖아. 회복이 다 됐나? 이제 괜찮은가? 또 산부인과야? 도대체 유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걸로 병원에 오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유산으로 돈을 쓸 거냐고. 낭비잖아, 낭비. 저는 유산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망가져 너무나도 힘든데 남편은 몸 상태를 확인하고자 간병을 가지고 낭비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폭발하고야 말았고요. 그놈의 유산이라니.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나도 병원 가기 싫어. 그냥 일반 내과 가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는 가면 진료 자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에다 갈 때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쌍둥이 생각나서 나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럼 나한테 그걸 낭비라고 말하고 싶어? 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둘이서 벌다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뭘 엄청나게 감당하는 것처럼 말한다? 아니잖아. 생활비 주던 대로 주고 있고 나도 낼 만큼은 내잖아. 예전만큼 못 내는 것뿐이지. 하여튼 내 손에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있으니까 다신 낭비 이딴 말 좀 하지 마. 당신한테 진짜 정 떨어지니까. 그 후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아예 신경을 꺼버리더군요. 네, 무관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떠오르진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혼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큰 이별을 경험하고 난 후였던 터라 더 이상의 일은 하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저 남편이 다시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를 되돌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며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시모의 구박이 심했기에 아이를 잃었단 상실감으로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울증이 올 틈이 없을 정도로요. 일단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폭이 넓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영상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뒀던 것도 있어 초기 자본으론 충분하기도 했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부담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밤낮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집안 살림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헛짓거리나 하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괜한 트집거리를 주고 싶지 않아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이고 나니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졌고 그 수익이 제가 원래 받던 연봉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때 제 선택이 제 노력이 틀렸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 10년 차가 되어 있었죠. 아이는 없었지만 대신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내 집이었어요. 10년 동안 이삿짐을 싸고 풀고 몇 번이나 한 것인지 정말 이골이 날 지경이었는데 10년 차에 드디어 제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벅찬 마음을 안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큰 짐을 옮기고 적은 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정리를 도와주시던 이삿짐 센터 아주머니가 저를 살짝 부르더라고요. 워낙 조심스러운 손길에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간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분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던데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황당했어요. 다짜고짜 사람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아주머니는 다시 입을 열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남편분이 밖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상황 보고 마누라 이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마누라만 내쫓으면 그 집은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같이 이 집에서 살자고요. 사실 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된 터라 남일 같지 않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더라고요.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저는 그 아주머님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현실 부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안타까워하는 시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사실이자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곤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및 모든 것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주머니의 오해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사 당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이 단 하나도 없음을 확인한 순간 아주머니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 남편 놈이 모든 증거를 없앴음을 확신했기에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뒷조사의 결과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전 남편 놈이 제 눈을 피해 만나고 있던 상간녀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회사에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대리 딱지도 몇 년째 못 대고 빌빌거리는 무능한 만년대리 아저씨를 뭐가 좋다고 만났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갔지만 흥신소를 통해 제 손에 들어온 두 사람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단박에 상간녀의 더러운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이혼하면 그 집을 어떻게 뺏어온다는 거야? 들어보니 집값도 장난 아니던데 오빠 와이프가 그 집을 순순히 내어줄까? 그런 걱정을 하지도 마. 그 여자 유산하고 난 뒤에 임신 소식도 없다고 했었지? 그걸로 유책 배우자랑 몰아가면 돼. 거기에다 우리 엄마 연락은 완전 다 무시하는 것도 걸고 넘어지면 되고 말이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까지 하면 그 집 빼앗아 오는 건 문제도 아닐걸? 법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개인 규칙도 아니고 참 쉽게도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무식하게도요. 이런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더 기막혔던 건
상간녀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희망 회로를 상간녀도 믿어 의심치 않고 손뼉까지 짝짝 치며 그야말로 찬양을 하고 있더군요. 역시 우리 오빠는 너무 똑똑하다니까. 어쨌든 그 집 신축이라고 했지? 34평이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오빠랑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신혼생활이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우리 진이 생각해서라도 꼭 집 빼앗아서 이혼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꽤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닌다는 두 사람이 모여 나누는 대화치고는 너무 무식하고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어 분명 화가 나야 하는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과는 상관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요. 그리고 저를 더 황당하고 화나게 했던 건 바로 시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뿐더러 두 사람이 마음 편히 외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주말만 되면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고 혼자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또 오래? 이번 주에는 나도 같이 갈까? 언제까지 어머님이랑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 수도 없고 이참에 나도 노력하면 어머님도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진 않을까? 제 입장에선 많이 고민하고 난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마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주말마다 부르는 건 이런저런 힘쓰는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괜히 당신도 같이 가면 당신도 힘써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든 건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쉬어. 자유부인?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집에서 쉬라고 하니 저도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게 다 외도를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었더라고요. 거기에다 갈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외박까지 했었습니다. 때론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긴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고 온다는 말을 할 때면 꼭 전화로 했었고 그럴 때마다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계획된 짓이었다니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저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신혼부터 피눈물을 쏟았던 임신과 유산,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시작한 순간, 그리고 보란듯이 내 집을 마련하며 이제 아픔은 다 잊고 다시 남편과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조금은 설레야 했던 제 바보 같은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젠 제가 남편에게 제가 느낀 이 감정을 넘겨줄 순간이었죠. 우선 집 거실에만 CCTV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온 집에 설치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상간녀가 집에 왔다는 그 증거만 잡는 것이었기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실에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남편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나 사업하는 걸로 협업 제안이 왔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는 회사라서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 놈의 표정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자랑질하는 거냐? 딱 이런 류의 안 입고 온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본론이 이어지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며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일치기는 도저히 피곤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루 자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다녀와도 될까? 당연하지. 일 때문인데 내가 그것도 이해를 못할까.
나는 괜찮으니까 다녀와. 대신 연락만 좀 잘해주고 도착하면 도착했다.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출발할 때도 꼭 연락해줘. 나 걱정하니까. 그래요. 뭐 걱정은 되기야 하겠죠. 주인 없는 둥지에 상가녀를 부르긴 해야 하는데 제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면 안 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찌나 얄미운지 걱정이라고 하며 웃는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을 잘 속이긴 했는지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다 오더라고요. 아주 상냥함으로 무장한 목소리로요. 일 때문에 부산 간다면서? 그 사람들도 웃긴다. 일 같이 해보자고 먼저 연락한 사람들이 와야지. 왜 너한테 오라고 한다니? 어쨌든 조심해서 다녀와. 운전해서 가는 거면 운전 조심하고 우리 아들 걱정하니까 연락 자주 해주고. 알겠지? 평소라면 아녀자가 집 비운다고 일차로 한 소리, 사업한다고 헛짓거리하면서 외박이나 하지 말라고 2차, 그리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라고 구박에 종지부를 찍었겠죠. 하지만 전시모는 상간녀에게 우리 집 구경을 어지간히도 시켜주고 싶었는지 열성적으로 제 출장을 응원하더군요. 소름이 끼칠 만큼이요. 저도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고 출장을 떠나는 척 집을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날 남편은 상가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CCTV로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1시간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남편의 같은 팀원들을 다 끌고서요. 사실 출장을 간다고 말한 그때 남편 때문에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었던 남편의 회사 직원에게 따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겸 남편과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초대하고 싶다고요. 더불어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으니 비밀로 해달라는 것도 잊지 않았죠. 지인은 알겠다고 했고 저의 부탁을 철석같이 지켜주며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온 팀원들을 다 불러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곤 빠르게 손님들을 모시고 거실로 들어갔죠. 저희 집 구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서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 거실인데 그 일직선으로 안방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안방문이 열려 있다면 복도 끝에서도 안방 안,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참 기막히게도 남편과 상가녀는 안방에 있었고 또 기막히게도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겹치고 겹친 우연들 덕에 제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복도 안쪽으로 이끄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침대 위 남편놈과 상간녀가 함께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팀원들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에 들고 있던 집들이 선물까지 떨어뜨리고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놀란 마음에 이게 뭐냐며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팀원뿐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구경꾼들의 혼비백산이 된 남편과 상가녀는 사시나무 떨도 떨며 허겁지겁 옷가지를 챙겨 입고 이불을 당기느라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아주 불쌍한 여주인공처럼 신금을 울리는 대사를 날려주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것도 하필 이 집에서.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유산하고 이를 악물고 재기해서 내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인데 그런 집에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제 처절한 눈물 연기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같이 온 전 남편의 팀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니 남자 직원들은 전 남편 욕을, 여자 직원들은 상간녀 욕을 아주 사정없이 쏟아내주더군요. 와, 김대리, 나 같은 남자지만 이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같이 고생해서 마련한 집도 아니고 와이프가 피땀 흘려 혼자 마련한 집에서 어떻게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제정신이야? 신입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회사에 왔으면 일이나 배울 것이지 유부남 선배나 꼬시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리고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안방까지 기어들어온 건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해도 인간이면 하면 안 되는 짓거리 아니야? 저마다 한마디씩 던져준 직원들은 더는 자신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다 싶었는지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저마다 저의 어깨를 두드려준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남기고서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뺨에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싹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안방 침대 위에서 옷가지를 부여잡고 덜덜 떨고만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제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놈들의 면상 앞에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제가 놓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눈치채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이혼 소장? 거기에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게 다 뭐야? 그러면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이 상황을 만들려고 부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까지 다 끌고 온 거야? 그걸 물어서 뭐해? 상황 보면 몰라? 진짜 이게 뭐야? 이제 회사에 어떻게 가?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나도 곤란한 상황인 거 안 보여?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 판을 계획한 거냐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그냥 소송이나 하고 이혼이나 하면 되지. 꼭 이렇게 회사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개망신을 줘야 속이 후련해? 이렇게 하면 당신 얼굴에도 침 뱉는 거야. 알아? 여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고 생각한다고? 남편은 저에게 바락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저는 그런 남편의 뺨에 사랑을 쏙 뺀 매만 날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남편은 비로소 그 더러운 입을 다물었고 상간녀는 겁을 제대로 집어먹었는지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우선 남편을 바라보며 한마디 쏘아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때가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불렀겠어? 너 개망신당하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내 속은 무척이나 후련하고 내 얼굴에 내가 뱉은 침은 내가 알아서 닦을 테니까 넌 네 걱정이나 해.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 다음은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가 가장 원하던 집, 그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차례였죠. 그리고 너, 이제 이 집에 대한 미련은 버려. 이렇게 내가 다 알게 됐으니까 너는 이 집 절대로 못 가져. 아니, 가지기는커녕 살 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로도 이 집은 못 건드려. 이 집, 저 인간 돈 한 푼 안 들어간 100% 내 돈만 들어간 내 집이거든.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에게서 들은 것과는 달라도 아주 처한이 다른 진실이었으니까요. 저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상간녀는 절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곤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남편은 상간녀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갈 길 잃은 상간녀의 시선은 다시금 저를 향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다 검색해봤는데 분명 결혼 생활 중에 마련한 집은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고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대충 검색해서 법을 다 알 것 같았으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겠니? 너도 나도 다 변호사 하지. 상간녀의 표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있었고
저는 그 표정을 아주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게 될 것은 이 집이 아니라 다 늙은 이혼남이란다. 이 욕심만 그득한 상간녀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모자란 거 데리고 나가! 당장! 저는 우선 상간녀의 팔을 잡아 끌며 집에서 내쫓았고 상간녀의 신발을 그 면상에 집어던져주고 있으니 남편놈은 알아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눈치는 빤해서. 아무리 버텨도 결국엔 끌려나가게 될 것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었죠. 어쨌든 집에서 두 사람을 내쫓은 후 본격적인 각종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온 정신을 쏟은 사이 두 사람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회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 게시판은 두 사람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고 더불어 이때다 싶었는지 그동안 같은 팀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얼마나 싸고 돌며 온갖 특혜를 줬는지까지도 줄지어 폭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당연히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야 퇴사지 잘린 것이었죠. 그 업계에 다신 재기도 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더러운 업적을 남기고서요. 그 후 소송도 진행되었고 당연히 모든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물론이고 상간녀까지도 탈탈 털어주었죠. 멘탈도 돈도 말입니다. 그리고 집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과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하여 지난 10년간 전 남편이 가게에 이바지한 바가 전혀 없음을 낱낱이 밝혀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주 개운한 이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 남편과 상간녀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싸운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오빠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집은커녕 이제 취업도 어렵게 생겼다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빠 때문에 망한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왜 나보고 책임지래? 애초에 나 좋다고 먼저 눈빛 보내고 치근덕댔던 건 너였다고. 그리고 네 인생만 망했냐? 내 인생도 망했다고. 신입사원이 잘린 것보다 대리였던 내가 잘린 게 더 큰일인데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대리도 대리 나름이지. 만년대리가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갔다고. 너야말로 앞길이 창창한 신입이었다고. 그런 내가 오빠 만나서 이젠 이 업계에 아예 매장을 당했단 말이야. 창창한 신입은 무슨.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해서 매번 내 도움만 받은 주제에 너는 나 아니었으면 진작 잘렸어. 알아? 이처럼 둘 다 잘한 것 하나 없는 막장 같은 인간들이 반성은커녕 서로 탓하며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낭비하며 살 것이 훤히 보이더군요. 참으로 통쾌하면서도 혀끝이 절로 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난 후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이 찾아오더군요.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언제나 제 앞에서 당당하고 저를 무시하기 바쁘던 그 시모가 입술은 하얗게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처참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더라고요. 얘야,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물론 나도 용서해주고 말이다. 사실 우리 아들은 만년대리인데 너 혼자 잘 나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못난 마음에 너를 못살게 굴었었어. 전시모는 그간 저를 괴롭혔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더군요.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 따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딴 이유로 저를 그렇게나 괴롭혔단 사실에 치가 떨려왔죠. 그리고 저를 더 화나게 할 말이 뒤이어 나오더군요. 유산했을 때도 어쩌면 우리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 널 미워하는 게 더 편해서 널 더 못 살게 굴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한심했었다. 정말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어.
참 실소가 다 나왔습니다. 이때껏 저에게 한 짓이 얼마인데.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어떤 식으로 배신을 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반성이라는 말로 다 무마시키려는 전시모의 뻔뻔함이 더욱더 저를 화나게 했어요. 더 냉정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반성? 그딴 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그 인간하고 잘해볼 생각도 없고 아줌마한테 감히 용서라는 귀하디 귀한 것을 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가세요. 다시 찾아오지도 말고요.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뭘 더 하면 되겠니?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니? 이렇게 말한 전시모는 재빠르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더라고요. 제 손끝을 간절하게도 잡아 끌며 말이에요. 저는 그 손이 닿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 전시모보다도 재빠르게 그 손을 뿌리치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줌마한테 미처 걸지 못한 위자료 소송을 걸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드려요? 그걸 원하면 다시 생각해보죠 뭐. 나한테 위자료 소송? 아니야. 다시 생각하지 마. 나 지금 간다. 가.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거니까 절대 생각하지 말려무나. 내 아들도 내가 너 절대 못 찾아오게 하마. 그러니 더는 소송 같은 거 하지도 마. 저의 협박을 제대로 알아들은 전시모는 더는 제 앞에서 애원 따위 하지 않고 불이 났게 도망을 가더군요. 그 후 그 집구석 인간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풍문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찢어지다 못해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었다고 하고 전 시댁은 백수가 되어버린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있는 재산을 다 까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여전히 사업을 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느새 이혼한 지도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선 그 집은 팔았습니다. 저의 첫 집이라 애정이 있긴 했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워낙 충격적이라 더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저 혼자 더 잘 가꾸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저에게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는데요. 바로 차박이에요. 최근엔 차를 아예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 차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여러 풍경에 제가 섞여 들어가는 것도 행복하고요. 저는 여행지에서 꼭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제 사진을 남기곤 하는데요. 일이 힘들 때면 그 사진들만 보고 있어도 그때의 제 기분 그리고 그곳의 내음들이 떠올라 힐링이 되곤 해요. 그 힘을 또 원동력 삼아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이래서 다들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싶네요. 참 웃기지 않나요? 여행은 둘이서 가는 것이 더 즐겁다고 남편과 어디든 함께 가자고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남편과 기억에 남는 여행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후회스럽게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10년 후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은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찰나를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행복이 최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해요, 우리.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바로 나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